대세 팟캐스트. 대세가 무슨 뜻이죠? 저희가 뭐 스픽 이지바를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든 내용인데 이제 데브 이지, 스픽 이지라는 줄여서 대세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. 그 스피기지가 처음에 너가 제시를 했잖아.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그 불법 술집이었다고 돼 있길래 좀 재밌어가지고 그거 써야겠다 해서 스피기지. 근데 너무 길었어 처음에는. 맞아요. 그치? 근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뭐 데브 이지, 스피기지 그렇게 대세가 된 것 같아. 여기 진짜 그 파이브 가이즈 여기 이쪽 한 세네 블럭 옆에 있거든요. 거기에도 2층에 이렇게 스픽 이지 바가 있더라고요. 아 진짜? 근데 거기도 진짜 재밌는 게 이제 그 낮에 가면은 그냥 그 스태프들 다니는 통로거든요. 근데 거기에 밤이 되면은 그 신분증 검사하는 아저씨가 앉아 있어요.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. 바를 가려면. 네, 바 가려면. 일단 오늘 주제는 저희가 외노자들로 일단 정했습니다. 외노자들, 저희가 지금 외노자 생활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뉴욕에서 생활하는 어떤 고충들이나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그런 걸 공유를 하면 좀 좋겠다, 그런 생각을 좀 먼저 해서 너가 외노자를 몇 년을 한 거지 이제? 외노자 생활을 거의 싱가포르에서 1년 반 하고 여기서 이제 한 4개월, 5개월 됐네요. 거의 2년? 2년. 그치. 네. 나도 2020년 2월에 처음 싱가포르 갔고, 그래서 이제 3년, 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아. 한국에 잠깐 있었던 시간 빼면 3년? 싱가포르, 뉴욕 이렇게 있었고. 일단은 뭐 싱가포르는 제외를 하고 오케이. 뉴욕에 어떻게 이제 처음에 왔는지 이거를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었죠. 준비를 먼저 해서 이제 다 통과하고 바로 2021년. 그렇지. 네. 싱가포르에 있다가 이제 모멘티 오퍼 받고 한국에서 한 6개월 근무하면서 비자 기다렸다가 뉴욕 바로 왔고. 사실 그 비자 관련된 것도 막상 저희가 준비할 때는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정보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것도 하나 주제로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오늘은 일단 생활이나 뭐 뉴욕 관련해서 일단 좀 진행을 해볼게요. 사실 저희 둘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. 회사에서 비자를 먼저 서포트를 한국에서 해주고 그 대사관에서 인터뷰 보고 그렇게 이제 넘어온 케이스고, 그래서 5년짜리 비자로 지금 와 있습니다. 그 비자 면접 볼 때 안 떨렸어? 저는 근데 그 대사관 그 면접 보는 사람이 질문하는 게 예상 질문에 다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떨리진 않았고, 근데 이제 오히려 좀 당황을 했던 거는 제가 원래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기술적인 거 잘 모르니까 최대한 풀어서 다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,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출신인 거예요. 진짜로? 그래가지고 용어나 뭐 기술 뭐 이제 이런 뭐 ETL 뭐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막 어린애한테 하듯이 되게 쉽게 막 뭐 데이터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you mean that 뭐 이러면서 다 이제 용어를 말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그럼 다 얘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냥 진짜 기술 면접 보듯이 기술 면접 그거 틀리면 안 주는. 네. 진짜? 그렇게 했었어요. 나는 내 앞에 줄 서서 이제 사람들 비자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잖아. 그죠. 네. 근데 내 앞에서 그 나랑 같은 비자 면접 본 사람 다 떨어진 거야. 다 듣거든. 다 듣고 그리고 누가 잘 붙여주고 누가 떨어뜨리고 근데 진짜 내 앞에서 다 떨어졌어. 다 거절당하고. 그래갖고 나도 진짜 막 줄 앞에 다가오는데 엄청 떨렸단 말이야. 근데 굉장히 깐깐한 그 영사 빼고 이제 다른 분 걸려갖고 거의 뭐 질문도 몇 개 없이. 사실 이게 케이스가 막 많진 않으니까 뭐 인터넷에도 막 정보가 많지도 않고 근데 막상 또 다 해결되고 나니까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렇지.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일단 형은 지금 이제 뉴욕에 오신 게 얼마 되신 거죠? 이제 1년 반 좀 넘었지. 1년 반 넘었고 오늘도 이제 와이프랑 날씨 갑자기 더워졌잖아. 그래서
맨하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뉴욕에서 맞는 두 번째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거든. 그래서 1년 반 됐지. 1년 반 되셨고 저는 이제 5개월, 6개월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뉴욕에서 뭐 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즐길 거리나 뭐 음식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개발자의 입장에서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채용이라든지 미덕 여러 가지 행사들 개발자 관련 그런 거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, 또 그러니까 오히려 나보다 지금 너가 더 막 미덕도 많이 다니고 네. 개발자 막 미덕 가서 사람도 뽑아오고 막 이래가지고 네. 너가 해줄 말이 많을 것 같아. 네. 일단은 생활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저는 음식이 물론 싱가포르에서도 저희가 이제 음식이 다른 음식들 그 해외에서 먹는 그런 생활들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 확실히 뉴욕은 또 싱가포르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싱가포르랑 확실히 다르고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선택지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아프리카 음식이 있다 뭐 이제 그런 수준의 선택지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식당을 가도 기본적으로 막 메뉴가 그치. 뭐 몇십 개 이러니까 거기에서 또 막 조합하고 이거는 나 빼줘 뭐 이거 더 해줘 그러니까 메뉴에 이게 없어도 심지어 그치. 네, 뭐 베이컨 샌드위치 시켰는데 나 아보카도 넣어줘 그럼 넣어주고 네. 그치.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치. 그게 이제 처음 약간 미국 여행할 때도 느끼는 건데 그렇죠. 네. 뭐 한국은 그냥 뭐 음식 시키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다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또 이제 다이어터리 리스트릭션 이런 거 그렇죠. 있어서 뭐 못 먹는다 뭐 푸드 알러지도 많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뭐 메뉴 이거 달라 그랬는데 계속 물어보잖아. 맞아요. 뭐 이거는 뭐 계란은 어떻게 할 거냐, 토핑은 토핑 뭐 할 거냐, 뭐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. 종류도 많고 나는 일단 파스타랑 피자가 맛있는 데가 진짜 많은 것 같아. 맞아요. 그래서 나 일단 거기서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는 베이글 엄청 좋아하거든. 그래서 내가 2019년에 뉴욕을 처음 여행 왔었는데 그때 베이글을 진짜 맛있게 먹었어. 그래서 거의 매 아침 끼니를 베이글로 먹었는데 그래서 엄청 맛있고 그리고 또 뉴욕 베이글이 미국 사람들한테도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? 내가 옛날에 하와이 여행했을 때 하와이 그 에어비앤비 묵었었거든. 근데 거기 사람이 뭐 뉴욕 베이글 갖다 주면은 자기가 뭐 돈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다들 뉴욕의 베이글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엄청 쫄깃쫄깃하고 막 꽉 차 있고 그러잖아. 그렇죠. 제가 다녔던 곳 중에 그냥 레스토랑 봤던 곳 중에는 좀 괜찮았던 데가 조지아 음식 파는 곳, 조지아 식당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뭐 그렇게 뭐 유명하지도 않고 이제 막 처음 들어본다 이래서 가봤는데 이제 이런 치즈랑 빵이랑 되게 간단한데 약간 가정식 스타일이에요. 가정식 스타일인데 새로운 경험 느낌이에요. 되게 그래가지고 조지아 음식이 뭐지? 뭐 피타 브레드 피타 브레드가 있고 피타 브레드 안에 이렇게 뭐 파가지고 막 치즈도 있고 섞어서 막 먹고 치킨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경험 새롭게 해보는 거 그런 거가 사실 되게 좋았고 뭐 한국 음식은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수준이 하이 스탠다드에 있으니까 좀 이건 좀 그렇게 이 돈 내고 먹을 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싱가포르에서 먹었던 한식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그치 네. 그치 한식은 비싸더라도 먹어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한국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먹는 것도 있고 맞아요. 그런 게 있어. 그리고 물가 사실 그러니까 물가가 진짜 뭐 저는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원래 이런가 보다 싶은데 뭐 여기 이제 로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거 좀 너무 심해졌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. 팁도 그렇고 뭐 음식 자체 그냥 뭐 생활 수준 그런 것들도 그렇고 형이 봤을 때는 뭐 이제 1년 반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때요? 그러니까 사실 1년 반 전이랑은
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더 오르긴 올랐어. 근데 내가 뉴욕 오기 전만 해도 막 뉴스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 또 사람 다 빠져나가서 또 렌트도 다 싸지고 그랬다가 코로나 끝나가니까 또 사람들 또 다 몰려와가지고 또 렌트 다시 올랐다. 집세가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.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미 내가 왔을 때는 이제 다시 올라 있을 때였어가지고. 근데 일단 작년 쭉 이제 물가가 계속 올랐던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제 체감하는 물가는 어쨌든 장 볼 때 뭐 우유 값이라든지 그쵸. 계란 값이 막 일주일이 다르게 좀 올랐었어. 지금은 좀 안정화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쵸. 작년에 진짜 한창 막 많이 올랐었던 것 같고. 사실 뭐 렌트는 어쨌든 근데 렌트가 이제 소비의 가장 큰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나는 계속 이 가격만 봐왔어가지고. 그쵸. 제가 느끼기에도 물가가 생각한 정도로 그냥 높은 것 같아요. 뭐 절대 낮진 않고. 그리고 뭐 어쨌든 너랑 나랑 지냈던 데가 서울, 싱가포르, 뉴욕이잖아. 근데 뭐 항상 제일 비싼 도시 탑 10에 무조건 드는 나라고. 사실상 뉴욕은 항상 탑 1, 2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. 맞아요. 근데 이제 제일 좀 크게 다가오는 거는 이제 사 먹는 거랑 해 먹는 거의 차이는 크긴 한 것 같아요. 엄청 크지. 서울은 그러니까 저희가 싱가포르 가서도 우리 이거 계속 사 먹었다간 안 되겠다, 돈이 없겠다. 그래서 이제 만들어 먹는 걸 그때 이제 좀 많이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한국에 다시 오니까 이제 그냥 다 사 먹고 뭐 택시 타고, 그게 물론 그게 싸다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뭐 소고기 먹고 뭐 돼지고기 먹고 그게 싼 건 아니지만 그거나 해 먹는 큰 거나 차이가 없다. 큰 차이가 그치. 없으니까 그냥 사 먹었는데 그치. 여기 와서는 이제 그거는 약간 큰맘 먹고 그치. 해야 되니까 그치. 엄청 차이 나지. 얼마나 차이 나는 것 같아? 거의 그냥 끼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한 2배, 3배, 3배까지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그치. 나는 한 4-5배 차이 나는 것 같고. 그러니까 가계부를 써가지고 식비를 보면은, 그러니까 해먹을 때는 해먹는 거 약간 평균 내면은 거의 한 10불, 20불이면 되는 것 같아. 한 사람당. 근데 이제 사 먹으면은 거의 무조건 1인당 5, 60불 나오잖아. 그쵸, 5, 60까지. 그치. 5, 60불도 거의 약간 미니멈? 그리고 막 술 먹으면 이제 더 나오는 그쵸. 거고. 왜냐면 뭐 맥주 한 잔에 뭐 15,000원, 2만원 하니까. 그러니까 진짜 외식이랑 해먹는 거 차이가 완전 극명하고, 진짜 외식은 약간 진짜 이벤트지. 뉴욕에서. 특별한 날. 오늘은 좀 기분을 내야겠다. 팁도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이 정도, 그러니까 팁이랑 세금이 사실 이제 같이니까. 근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도 밖에서 사 먹을만 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었어요. 왜냐면 메뉴판을 봤을 때는 팁과 세금이 빠져있는 금액이니까 맞아. 이 정도면 그래도 그냥 뭐 괜찮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, 이제 결제를 할 때를 보니까 세금이 8점 몇 프로랑 이제 팁을 뭐 20%를 준다 그러면 30%가 거기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. 그렇지. 물론 이제 세금 전 가격에 20%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배 차이가 나는 거, 기본 그냥 메뉴판 가격이랑 그치. 내가 해먹는 게 3배 차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팁 세금 붙어서 그치. 4배 차이가 되는 거야. 그치. 지금도 놀래.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대충 가격표 보고 시켜서 이제 나중에 비를 받아보면은 이만큼 나왔어. 근데 거기 이제 또 세금 팁도 둬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 메뉴판에 세금도 포함 안 돼 있고 팁도 내야 되는 게 큰데, 근데 또 내가 팁도 뉴욕이 팁 더 비싸. 그러니까 팁이 퍼센트로 내잖아. 근데 내가 이거 언제 느꼈냐면 작년에 잠깐 뭐 주말 시간 내가지고 코네티컷 놀러 갔다 왔단 말이야. 뉴헤이븐에 예일 대학교 있는 곳에. 거기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, 그러니까 뉴욕은 예를 들어서 뭐 점심 먹었다 그러면은 팁 이제 선택권 줄 때 16, 10%, 18%, 20% 이렇게 나오고 저녁은 이제 한 단계 더 띄어서 뭐 18, 20, 25 이렇게 나오잖아. 그러니까 뭔가 그 단계가 있잖아. 그쵸. 티어가. 근데 뉴헤이븐은 일단 그 티어가 하나씩 다 낮아.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은 뭐 15, 18, 20 그리고 저녁 먹으면은 뭐 16, 18, 20 아무튼 뭐 티어가 낮아. 그래서 그때 저녁을 먹었는데도 팁 거기 써있는 게 레코멘드 팁이 적어가지고 이게 뉴욕이 진짜 더 또 비싸구나. 그래서 그 뉴욕 물가가 비싸다는 게 그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 쓴 금액 같은 거를 보면은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.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였나,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아낀다고 막 아껴도 사실 뭐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가격이. 근데 팁이 또 재밌기는 해. 그러니까
약간 그러니까 식당에서 서빙 받고 내는 팁은 약간 이제 거의 그냥 무조건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도 돼서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카페를 간다. 뭐 카페나 뭐 테이크아웃 한다. 뭐 이럴 때는 사실 팁은 필수는 아니잖아. 그렇죠. 그리고 그냥 좀 더 자유롭고 식당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팁을 내므로써 그러니까 내가 자주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카페 자주 가는 카페다 그러면은 내가 팁을 일부러 그냥 0% 해줘도 상관없는데 뭐 1불 2불 이렇게 팁을 낼 때가 있어. 그렇게 내면은 내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나를 기억하고 이제 다음에 왔을 때 더 뭐 날 알아보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게 팁이 그러니까 원래 사실 그러라고 팁이 있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강제로 뜯는 게 아니라. 그래서 팁에 대한 진짜 양가 감정인 것 같아. 막 이걸 약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에 또 반발감이 들다가도 또 그냥 이렇게 내 마음에 진짜 주고 싶어서 마음의 표시로 주면은 또 나도 기쁘고 걔도 기쁘고. 그렇죠.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차 주차하는 게러지 있는데 거기도 게러지에 팁을 낼 필요는 없어. 근데 엄청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. 한 2명 정도. 나이도 어려. 알바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뭔가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고 막 그 차도 빨리빨리 빼주고 고마우니까 진짜 뭐 가끔씩 5불씩 준단 말이야. 그럼 걔도 엄청 기뻐하고 걔도 기뻐하니까 뭐 나도 좀 기쁘고. 그치. 약간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. 그러니까 선순환 사이클로 잘 이게 작동이 되면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개인 입장에서도 인센티브가 돼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만족감을 줘서 팁을 더 받겠다. 되게 인간의 본성 같은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디폴트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네 어차피 내야 되잖아. 뭐 내가 굳이 열심히 해야 돼? 약간 그런 그리고 문제가 어쨌든 서버들은 팁이 자기의 월급에 팁 받을 걸 감안해서 월급을 적게 주니까 그렇죠, 이게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. 이게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러니까. 그렇고 그러니까 주면 기뻐해야 되는데 안 주면 빡치는 반대의 상황. 맞아요. 시스템이 계속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좀 악용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 인식에서도 그냥 당연시 되면서 그런 것도 있는. 그리고 또 뉴욕 이 모든 게 다 비싼 것 같은 게 우리는 자동차도 있잖아. 그러면은 이제 물론 뭐 주차비도 그치.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텍사스도 좀 살았었고 캘리포니아에도 어바인에도 살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차는 그냥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었단 말이야. 뭐 집에 게러지도 있고 뭐 스트리트 파킹도 그냥 집 앞에 되는 거고. 근데 뉴욕은 이제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무조건 그 주차장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지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차비도 만만치 않고 다달이 내야 되는 거. 그리고 차 보험도 뉴욕이 더 비싸.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이사한 것만으로도 주소지가 뉴욕인 것만으로도 보험이 거의 한 2배 넘게 올라. 그래서 와이프 차를 이제 조지아에서 몰다가 이제 뉴욕 이사 오면서 주소지 딱 갱신했더니 보험료가 그냥 한 2배 넘게 그냥 올랐어.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비싸다. 금액이 진짜 모든 게 다 이제 스탠다드 자체가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약간 다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사람들이 뉴욕 사니까 생활 수준도 뭐 소득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돼. 또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상향 평준화가 되는. 근데 또 그런 생각도 있지.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싱가포르도 가보고 뉴욕도 와보고 하면서 너가 방금 말한 어쨌든 연봉이라는 것도 그 도시의 물가 수준에 맞춰서 좀 책정이 되잖아. 맞아요.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랑 뉴욕에는 또 그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채용 공고 올릴 때 그 페이 레인지를 명시해야 되게 돼가지고 요즘 링크드인 포스팅 보면 다 캘리포니아랑 뉴욕 베이스인 잡들은 그 베이스 샐러리가 다 명시가 돼 있잖아. 네. 거기 이제 보면은 웬만한 회사들은 실제 그거를 볼 수가 있었어. 그 도시마다 그러니까 페이 그 연봉 테이블이라고 하나? 그게 다 다른 거지. 그러니까 비싼 뭐 뉴욕, 샌프란시스코 뭐 그 그룹, 최상위 그룹, 뭐 그 밑에 도시, 그 도시마다 이제 연봉 테이블이 다르게 책정돼 있는 것도 좀 볼 수 있고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물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페이도 그만큼 또 뭐 평균적으로 높게 그쵸. 받기도 하고.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해외 취업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질문을 받아보거나 뭐 물가 이런 거 질문 받아보면은 사실 내가
자주 하는 말이 뭐 렌트가 얼마나 비싸니 뭐 물가가 얼마나 비싸니 그것보다는 어쨌든 총체적으로 내가 받을 월급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뭐 세금 뭐 렌트 이런 거 다 떼고 그다음 실제 이제 맨 마지막 남는데 저축액이 얼마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거든.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더 높으면은 더 나은 거고 그게 모자르면은 모자른 거지. 뭐 미국 안에서도 뭐 뉴욕이랑 뭐 텍사스, 오스틴 이런데 렌트를 비교하면서 렌트가 더 싼 게 더 좋다 이런 거는 아닌 거지. 그렇죠. 먹는 거를 제외하고 뭐 뉴욕에서 좀 좋았다 하는 그런 게 혹시 뭐가 있어요? 문화적인 어떤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박물관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. 일단 나는 뮤지컬을 좋아해서 일단 브로드웨이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나는 라이언 킹을 제일 좋아하거든. 그래서 라이언 킹을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거. 그렇죠. 너는? 저도 브로드웨이 이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한국에서는 뭔가 상시 뮤지컬을 맞아. 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내한 공연을 한다든지 기획 공연을 해서 저는 뭐 연극도 해봤고 뭐 뮤지컬 제가 해보기도 했고 했는데 그 문화 자체가 약간 그냥 일회성적인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무대도 샤롯테 시어터 보면은 그냥 뭐 맨 오브 라만차를 한다 그러면 그거 무대 세팅으로 딱 하고 이제 한 뭐 3달 하다가 뭐 딴 걸로 갈아치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는 딱 이제 데디케이트 된 그런 극장들의 세팅이 다 돼 있고 그치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그 사람들 인식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는 뭐 피터팬 하는 곳, 뭐 라이언킹 하는 곳. 그러니까 그 주변에 또 그러니까 그 극장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 막 줄도 서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은 또 그 라이언킹 관련 뭐 탈 쓰고 있는 애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약간 그게 조언이 약간 형성이 되는 느낌. 그치.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. 그치. 그리고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어쨌든 뮤지컬도 주인공 배우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공연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위키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뭐 처음에 뭐 이디나 멘젤이 하다가 뭐 또 새로운 주인공이 생기면 또 그걸 같은 쇼더라도 그쵸. 주인공이 다르면 또 가서 보면은 또 다른 느낌이고 이런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거고 또 너 얼마 전에 뭐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 지망생들이 하는 바도 갔었대. 있잖아. 스타더스트 다이너라고. 그런 것도 생기는 거고 그게 좋은 것 같아. 사실 대학로가 그런 역할을 한국에서 하긴 하지만 약간 좀 이게 갭이 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. 대학로 소극장이랑 뭐 샤롯테 시어터나 뭐 이런 큰 극장들 이게 좀 다른데 브로드웨이는 진짜 놀러 와서 딱 이렇게 한번 본다 이거보다는 그냥 진짜 걸어가서 보고 그냥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뭐 박물관이나 뭐 뉴욕 관광하면 이제 보러 오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 박물관은 많이 안 가봤어요. 박물관은 잘 안 가봤고 센트럴파크 공원 자체도 좋은데 저는 좀 느끼는 게 날씨가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공원이 좋다고 평가하는 거에 좋은 날이 날씨가 너무 좋다? 좋은 날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햇빛 쨍하고 그냥 그런 그린에 이렇게 누워있고 그런 게 그러니까 날씨 안 좋은 날이 많으면 사실 그것도 별로일 텐데 그리고 나도 센트럴파크 몇 번 이제 가보긴 했는데 막 엄청 크잖아. 그래서 안에 뭐가 있는지는 다 모르는데 항상 놀래. 이런 것도 있었어. 막 그러니까 안에 막 동물원도 있고 그렇죠. 안에 뭐 테니스 코트도 있다고 들었거든. 엄청 크게 그러니까. 코트도 여러 개. 그 뭐 안에 뭐가 없는 게 없는 것 같아. 엄청 많고. 아직 나도 다 뭐가 있는지 다 모를 정도로. 그런 센트럴파크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제일 유명하니까 뭐 그렇지만 또 뭐 거기서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해보면은 그런 것들 이렇게 볼만한 것들도 되게 많은 거 같아요. 예전에 벚꽃도 보러 갔었는데 벚꽃 피는 스팟도 여러 군데여가지고 또 여러 군데 그 풍경이 다 달라. 그래서 벚꽃도 보러 갈만 했었어. 오케이. 그러면은 혹시 뭐 뉴욕 생활 형은 또 미국에 또 뉴욕 말고도 뭐 이렇게 주변 가보셨으니까 그런 뭐 드라이브로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느끼세요? 한국이랑 뭐 비교할 순 없지만 사실. 그치 그것도 있지. 그러니까
꼭 뉴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미국 안에서 가볼 만한 게 많다. 그리고 뭐 맘만 먹으면은 가볼 만한 게 많다. 뭐 이 정도지. 그러니까 최근에 나는 이제 포뮬라 1 관심 생겨가지고 그거를 작년부터 막 매주 챙겨보고 완전 팬이 돼가지고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가볼 수 있는 거지. 왜냐면 미국에서 막 1년에 2-3번 하니까.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내가 미국에 와서 해볼 수 있는 거구나. 한국에 있었으면은 비행기 표며 뭐 그 일정도 휴가도 많이 내야 되고 막 그런 건데 그냥 뭐 플로리다에서 했으니까 그냥 비행기 뭐 4-5시간 타고 갔다 오고 그런 게 가능한 게 참 좋았던 것 같아. 그게 그냥 뭐 미국 사는 장점 중에 하나? 이번에 셜록 현준 유튜브에서 그 살기 좋은 도시 시리즈를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 뉴욕 얘기도 잠깐 있어가지고 봤는데 일단 영상에서는 뉴욕이 약간 야망가들 약간 세계적인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살면 좋다. 뭐 이제 집에 어떤 뭐 집안의 어떤 편의성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진짜 큰 꿈 그런 그치. 게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다. 그치.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그치. 약간 현재를 좀 포기하고 네. 현재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이제 큰 꿈을 이루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추천한다.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. 어떠세요? 지금 살면서 느끼는 건? 일단 뭐 동의가 되는 부분이 큰 것 같아. 일단 내가 뉴욕 와서 가장 이제 매일매일 내가 뉴욕에 와 있구나라고 느꼈었을 때가 그 이사하기 전 집에는 이제 집 안에 세탁기 건조기가 없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세탁 건조하려면 항상 그 빨래를 짊어지고 집 밖을 나가서 빨래를 하고 돌려놓고 또 그럼 시간 맞춰서 내려가서 다시 가져오고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 본 적이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때 항상 느꼈지. 정말 불편하다. 그러니까 뭔가 이 불편함을 감내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구나. 그래서 난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고. 그래서 나도 그런 상황에서 나도 뭐 온라인 커뮤니티 보다가 이제 미국 블라인드 보다가 막 뭐 뉴요커들은 뭐 집에 세탁기 있는 집에 사는 게 뭐 꿈이라며 이런 포스팅이 있길래 진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. 너는 어떤 것 같아? 전반적으로 그런 뉘앙스는 이해는 돼요. 이제 불편한 점들이 뭐 여러 개 있고, 뭐 지하철도 되게 오래된 지하철 고치지도 않고 막 그런 것도 더럽고. 있고, 네. 그런데 이제 어떤 트렌드, 뭐 패션이 됐든 기술이 됐든, 뭐 기술은 물론 뭐 서부가 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세계 트렌드를 약간 주도할 수 있다.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의가 되는 것도 있는데, 근데 또 이제 뉴욕 그 맨하탄이 이제 있지만 뭐 사실 한국도 그렇잖아요. 이게 서울이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만 가보면 뭐 경기도 광명도 있고 뭐 판교도 있고,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잖아요.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가.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판교를 서울이라고 하진 않지만 뭐 판교에서 출퇴근을 서울로 충분히 할 수 있고,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뉴욕 맨하탄도 뭐 뉴저지 저지시티도 있고 뭐 롱아일랜드 시티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약간 그거랑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좀 뉴욕 그럴 수 있겠네. 그러니까 좀 뉴욕의 범위를 그러니까 딱 맨하탄 말고 네. 이제 뭐 그렇게 좀 넓혀 보면은 그렇게 더럽고 시끄러운 곳이 아닌 곳도 있다. 그러니까 LIC의 뭐 신축 그런 곳만 해도 뭐 시설도 되게 좋고 또 맨하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30분 이내로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중간 절충안이 될 수 있는 선택지가 또 있을 것 같고. 살아보면서 어쨌든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어쨌든 맨하탄 플러스 뭐 좀 근처 동네 한정, 어쨌든 집이 정말 다들 너무 낡았고 그리고 지하철이 너무 구리다. 이 두 개가 엄청 그러니까 서울이랑 싱가포르는 진짜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쵸. 안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뉴욕은 이제 지하철이 굉장히 더럽고 또 위험하잖아. 그러니까 무임승차한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뭐 홈레스들도 굉장히 많이
많이 타고 그래서 지하철이 좀 위험한 거. 그리고 집이 정말 뭐 100년 된 집은 뭐 거의 평균적으로 100년 됐으니까 그래서 집들이 정말 오래되고 우리나라는 막 내가 한국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뭐 40년만 돼도 진짜 오래된 아파트 그쵸. 약간 취급받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뭐 기본 100년 뭐 그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지어졌냐 이후에 지어졌냐 그 기준으로 하고 그쵸. 프리워냐 프리워. 뭐 이런 걸 보고 진짜 좀 신기했던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최전성기가 또 프리워 그 시즌이 또 있으니까 그 시즌에 지어진 집들은 되게 고평가를 또 받긴 하더라고요. 뭐 이제 재료 같은 거 다 아낌없이 박아서 지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실제로도 가보면은 물론 이제 뭐 잔 고장이나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뭐 시스템이 워낙 다 막 잘 돼 있고 히트 이런 것도 뭐 문제고 그러니까 방음도 완전 그냥 진짜 꽉꽉 채워질 거예요 진짜.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그 최전성기에 뭔가 이제 그렇게 문명을 해놓은 거가 오래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. 근데 얼마 전에 또 유튜브에서 그거 본 적이 뉴스인가? 거기서 맨하탄이 1년에 뭐 몇 밀리씩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도 봐가지고 어떻게 될지 봐야겠다. 근데 사실 맨하탄이 가라앉는 것보다는 약간 기후 변화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도 있긴 해요. 뭔가. 가라앉는 것보다 해수면이 더 빨리 오른다.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맨하탄도 뭐 문제는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은 테크 이제 개발자로서 저희가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고 스타트업에 다니는 어떤 개발자 입장에서 뉴욕의 어떤 그런 활동들, 미드업이나 채용, 스타트업 뭐 에코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미드업의 경우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. 시점은 맞는데 아무래도 뉴욕이 그런 테크 미드업에 있어서는 이제 서부보다는 빈도나 이런 게 좀 적은 것 같긴 해요. 실제로 찾아봤을 때 뭐 숫자 자체가 일단 좀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제 구글이나 뭐 큰 회사들 주도하에 뭔가 되는 것들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어떤 특정 언어나 뭐 특정 프레임워크 기반의 어떤 커뮤니티들은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. 나도 뉴욕 와서 아직 막 좀 적응하느라 막 열심히 찾아본 건 아닌데 그래도 찾아봤을 때 내가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이게 맞나 싶기도 했었고 근데 또 지금 드는 생각은 서부도 이제 보통 막 1년 연중 내내 있다기보다는 뭔가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또 반짝하지 않나. 뭐 내가 15년도에 WWDC 갔을 때 생각해보면은 WWDC가 일주일 정도 하니까 그 기간에 거의 매일 뭔가 특별한 미드업들이 열렸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때 막 램 사무실에서 하는 막 iOS 개발자 미드업 이런데 가보고 막 그게 막 매일 막 특별한 게 있었어. 근데 뭔가 서부도 그런 게 뭐 구글 I/O 기간이라든지 뭐 WWDC 뭐 이런 기간에는 좀 많을 것 같고 평상시에도 많은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. 뭔가 이제 스타트업 관련해서 단체들이 좀 거긴 많으니까 뭐 YC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냥 뭐 주 단위로 뭐 미드업하고 데모데이 같은 거 자주 열리고 데모데이도 있고. 근데 이제 뉴욕은 아무래도 그런 건 좀 적은 것 같고 프라이빗하게는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퍼블릭한 그런 미드업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퍼블릭한 미드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했을 때 느끼는 거는 약간 필터링이 막 되고 관리가 되는 느낌은 아니다. 그러니까 그냥 진짜 레이오프 당해서 뭔가 빨리 다음 잡을 찾으려는 사람들이나 부트캠프 출신의 그런 뭐 직업 구하려는 사람들이 뭐 80%에서 90% 정도로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마찬가지로 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매칭이 되긴 되는 건데 좀 더 뭔가 채용 행사에 가까운. 그쵸. 아무래도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정기적으로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게 유의미한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
고인물들이 계신 것 같아요. 저 이제 한 3-4번 나가보니까 매번 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또 이제 그게 문제가 서울은 사실 서울이잖아요. 서울이고 이제 뭐 대전이다 그러면 그게 좀 특이한 건데 여기는 뭐 보스턴, 뭐 뉴욕 각 스테이트별로 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 고인물들은 또 보스턴 행사에도 참석하고 뉴욕에도 참석하고 다 이렇게 전국구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이제 큰 빅테크가 주도하는 회사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고 그냥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뭐 코드앤커피 뭐 이런 커뮤니티도 있긴 있는데 그런 데들도 보면 진짜로 커뮤니티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시스템은 있어요. 뭐 디스코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개발적인 내용들을 공유도 하지만 결국에는 메인은 그냥 채용이 되고 싶다거나 채용을 하고 싶다 그런 게 메인이 되는 것 같아요. 당장 저만 해도 이제 뭐 이번에 채용을 한 명 하긴 했지만 또 내가 좀 믿을 만한 경력자를 뽑는다는 그런 걸 위해서 가기는 좀 애매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풀 자체가 그러니까 주니어를 대량으로 좀 빨리 뽑아야 된다. 그러면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좀 퀄리파이드한 어떤 그런 시니어, 미드 레벨을 뽑기가 좀 어려운. 그러니까 사실 뭐 시니어나 뭐 미드 레벨만 되더라도 그 사람을 한 번 만난다고 해서 딱히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. 그런 사람 잘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에서 그냥 이렇게 만나서 서로 관심사도 공유하고 좀 관계를 쌓아야 되는 건데. 그렇죠. 근데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좀 장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연속성 있는 미덕은 아직 못 찾았다 이런 그렇죠. 거지.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. 그렇죠. 네.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채용 약간 이력서 뿌리려고 온 사람들 위주이다. 저희 시니어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진짜 미덕은 이 행사 끝나고 뒤풀이 술자리에서 일어난다. 뭐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그런 데를 내가 아직 안 가서 잘 모르는 건가 싶기도 하고. 너가 가본 미덥에서 그러니까 포맷이 어떻게 돼? 보통 뭐 발표 시간이 있어? 세션이 있어요. 세션? 세션이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구글 I/O 행사를 한번 제가 지난번에 갔었는데 이제 그런 행사는 사실 진짜 세션 위주의 행사인 거고 네트워크 위주의 행사가 또 있어요. 근데 네트워크 위주의 행사도 기본적인 키노트는 뭐 한 2-3개 정도는 깔아 놓는 편인 것 같고 특히 코드앤커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주예요. 그런 그 미덥은 세션은 있지만 세션은 그냥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라. 나머지는 이제 로비에서 네트워킹을 편하게 그냥 예를 들면 5시간짜리 미덥이면 5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. 뉴욕에도 분명히 뭐 스타트업들도 있을 거고 뭐 VC도 있을 거고 그런 게 분명히 이제 에코시스템은 있을 것 같은데 찾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런 곳이 지금 더 영향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어떤 게?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라든지 VC들이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익스클루시브한 거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는 원래 미덥이나 뭐 특히 자주 이렇게 정기적인 뭐 그런 세미나를 여는 미덥들은 좀 그래도 연차가 낮은 사람들 위주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발표를 많이 하고 그 저연차 혹은 이제 신입인 분들이 더 많이 찾고 왜냐면은 궁금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사람도 알고 싶고 그래서 이제 나는 iOS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니까 국내 iOS 커뮤니티를 봐도 어쨌든 발표 같은 것도 조금 엄청 고급 내용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뭐 삽질 내용, 삽질기, 뭐 내 경험, 특히 이제 경험이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런 발표가 더 인기가 많고 또 청중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나는 커뮤니티는 좀 그런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낮은 사람들이 메인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제 지금 좀 굉장히 취업난이고 약간 경제 불황이기 때문에 신입 거의 뽑지도 않고 좀 테크 뭔가 개발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이 시장 채용 시장이 좀 많이 죽은 것 같단 말이야. 그래서 좀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. 뭔가 젊은 느낌이 좀 지금 없다고 해야 되나? 뭔가 그쵸.
회사도 다 시니어만 뽑고 그쵸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젊은 피들을 뽑아서 이렇게 왁자지껄한 그런 느낌이 좀 지금 좀 죽은 것 같아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이력서 돌리러 온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어디 다 취업을 해서 막 회사 하면서 막 발표거리를 막 가져와서 일하면서 배운 걸 발표를 하고 그걸 공유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잡을 못 구하니까 그냥 이제 그쵸. 그냥 만나서 네트워킹밖에 할 수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인가 싶기도 해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커뮤니티에 오는 사람들을 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좀 필요하긴 한 거. 특히나 미국에서는 그냥 진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주제가 됐든 아니면 특정 어떤 프레임워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필터링을 하는 어떤 최소한의 장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한국에서는 그런 미드업이나 뭔가 그 행사를 하나를 뭐 주최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뭐 단톡방이라든지 뭔가 기존에 아는 사람들이 초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여기는 사실상 뭐 그렇게 하기엔 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빅테크 위주의 빅테크가 이제 주최를 해서 이제 뭐 RSVP를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. 그 또 하나 나의 가설은 뉴욕은 이제 금융이잖아. 금융 회사들이 많고 개발자들도 어쨌든 그 은행에 속한 개발자들이 많을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익숙한 실리콘밸리 막 굉장히 오픈 뭐 공유 막 서로 이런 교류 이런 것보다는 좀 금융권은 그래도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. 그렇죠. 좀 더 폐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덜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. 확실히 달라.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제 와이프 회사 퇴근하고 이제 같이 집 가려고 잠깐 이제 거기 들렀었는데 거기는 이제 개발팀도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다 이제 완전 뭐 풀수트는 아니더라도 뭐 그냥 팬츠에 맞아요. 셔츠 와이셔츠 그랑 뭐 이런 수트케이스 들고 다니는 거야. 그 팀원들을 보니까. 맞아. 그래서 확실히 다르고 금융 회사들은. 근데 또 그래서 좀 신기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구글 그 미덥 GDG 미덥 갔을 때 뭐 오거나이저나 뭐 자원봉사자들 보면은 막 은행에서 온 사람들이잖아. JP 모건. 그래서 그건 좀 신기했어.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실리콘밸리 테크 회사들이 아니라 뭔가 그냥 유명한 뭐 금융 회사의 소속으로 이거를 하는구나. 그리고 이번에 제너레이티브 AI 미덥 갔을 때도 키노트 스피커도 JP 모건 체이스 헤드였고 그래서 확실히 금융이 강한 도시라는 거 그게 좀 뉴욕 테크 씬의 특징인 것 같아. 매우 도드라지고 그쵸.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도 핀테크 스타트업이 정말 많고 그런 미덕들 어쨌든 뭐 이게 뉴욕의 특징인지 아니면 뭐 미국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덕을 가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인도 애들은 진짜 좀 다르다. 뭐가 어떻게 달라? 인도 애들 그러니까 인도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되게 이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게 되게 절박함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본인 어필도 되게 강하게 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인도인이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.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미덥을 다니면서 보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말을 걸고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뭐 레주메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뭐 취업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좀 그러니까 이 한국 약간 아줌마들이 좀 해줘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것처럼 근데 그거를 되게 이제 뭐 대학생 아니면 석사 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그냥 우리가 이제 되게 스테레오타입 한국인을 생각을 해보면 절대 안 그러잖아요. 특히 미국에 온 그런 한국인들은 그치. 되게 조용하게 그냥 한국어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가고 절대 이렇게 누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근데 확실히 그런 점은 좀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. 약간 그러니까 그게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의 그 근본 정신 자체가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. 맞아. 그러니까 미국은 좀 더 확장해 보면은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. 실제 아는 사람 그리고 어쨌든 진짜 인적 네트워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이게 비단 뭐 회사나 이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생뚱맞긴 하지만 나 이번에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도 그렇다고 느꼈어. 그러니까
아는 사람. 그러니까 한국에서 병원을 갈 때는 사실 한국에서 병원을 다닐 때는 어느 병원에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. 그쵸. 내가 뭐 연세 독수리 안과를 다닌다. 에서 뭐 진료 받았다. 근데 여기는 일단 병원 예약부터 개인 의사한테 예약을 하고 어떤 병원에 있는 그 의사 그래서 닥터 누구 보러 왔다 닥터 누구 예약하려고 한다 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면은 이제 거기 그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 리셉션? 리셉션에 있는 분이랑 일단 친해지게 돼.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알아보고 계속 이름은 그치. 또 기억하고 그러면 또 다시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 누구누구다 그러면은 나도 그분 이름 알고 헬로 뭐 이렇게 하고 나 누구누구인데 예약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원래는 내가 안 가본 병원이야. 그럼 예약을 막 두세 달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갔던 병원이고 내가 저 리셉셔니스트를 알아. 그러면은 급하다 그러면은 바로 뭐 며칠 뒤로 잡아주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게 사회 자체가 그냥 그렇게 네트워크,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그 커넥션이 있느냐, 신뢰가 있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사회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. 뭐 어떤 특정 도메인이 아니라 그냥 진짜 사회 전체에 있는 것 같아요. 저번에 스픽 20바를 한번 로컬 친구랑 갔는데 걔가 무조건 저 키 큰 흑인 보이면 아는 척하라는 게 저 사람 이름 마크니까 마크 이러면서 Do you remember me? 하면서 말 걸으라는 거예요. 그래야 뭐 서비스로 주니까. 우리나라는 약간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을 뭐 누구 어디 의대 교수를 안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 아는 사람이니까 좀 잘해줘 뭐 이렇지만 그냥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모두가 다 이제 뭐 다 이민자라고 치는 거예요. 다 이민자고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어떻게든 어떤 인연이라든 알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제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, 그러니까 내가 뭐 해외 취업에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. 그럼 질문을 많이 받아서 내가 답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레퍼럴을 받으라. 회사 지원할 때.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에 좀 덜 익숙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맞아요. 레퍼럴의 중요성을 잘 체감을 못한다. 그냥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. 내가 레퍼럴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이제 공식 루트로 지원하는 거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딱 공식 루트 지원하고 뭔가 시험을 통해서 딱 뭐 합불합 이렇게 되는 거에 익숙하지만 어쨌든 뭔가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도 그때 그랬었고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다. 그러면 이 신뢰도를 더 확실히 높게 쳐주고 그렇죠. 이거를 쳐주는 거를 막 뭐 이게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. 맞아요.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특수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뭐 싱가포르도 그런데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나라니까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민자라는 게 굉장히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 주민등록번호부터 해서 그냥 좀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그냥 그 레퍼럴이라는 게 그냥 한국인이면 이제 한번 약간 필터해서 통과되는 그런 느낌이 돼버려서 이제 그거를 다 비슷한 네, 그거를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 본성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은 거죠. 그냥 진짜로 뭐 이직 관련해서 레퍼럴을 한다라고 하면 레퍼럴 해준 사람이 회사 내부에 있고 그리고 레퍼럴을 당한 사람이 이제 입사를 하면 당연히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을 거니까 퇴사를 그렇게 쉽게 하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사실 결국 그게 이제 서로한테 좀 이렇게 약간 족쇄처럼 뭔가 이렇게 걸어주니까 당연히 같은 레벨의 같은 능력이면 레퍼럴을 뽑는 게 그렇지.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득인 거고 그렇지. 한국 회사도 사실 뭐 큰 회사는 좀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은 똑같죠. 스타트업에서 뭐 아는 사람을 이 사람 같이 뭐 몇 년 일을 했었는데 되게 좋고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뽑는 게 그리고 이게 단순히 회사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들어가려고 이제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랑 그래도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이 믿고 이 회사를 추천을 해줬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를 좀 보증해주는 거니까 양쪽 다 좋은 거죠. 저도 그래서 멘토링 같은 거 할 때 되게 추천을 해주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. 약간 콜드메일을 일단 보내라. 그냥 뭐 바로 다짜고짜 이력서 넣지 말고 이 링크드인에서 찾든지 뭐 어떻게든 해서 개발자든 뭐 PM이든 누구든 커피를 사겠습니다.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대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?
사실 물론 이제 대부분 쉽겠죠. 쉽거나 음. 아니면 대부분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뭐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진짜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게 뭔지 그런 거 아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. 그렇지.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우리나라도 커피챗이라는 게 좀 이제 유행하면서 네. 그냥 손쉽게 커피챗 그냥 모르는 사람도 뭐 채용이나 뭐 질문하기 위해서 커피챗 하실래요 하면은 좀 뭐 온라인 커피챗도 굉장히 쉽게 손쉽게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. 맞아요.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채용 시장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직자는 아니지만 요즘 피부로 느끼는 채용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. 요즘 일단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안정적으로 다니는 거를 다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직을 뭐 활발히 하는 시장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신입 채용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. 채용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게 워낙 그 양질의 되게 그러니까 약간 중고 신입급의 그런 분들이 되게 시장에 많이 있고 약간 FA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신입은 사실 뽑을 이유가 거의 같은 값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링크드인을 보면은 그 잡 포스팅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잘 안 들거든. 그러니까 뽑는 데는 계속 뽑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 기준으로 보면 iOS 개발자 잡은 항상 있고 괜찮아 보이는 회사들도 항상 뽑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. 그게 약간 저번에 어쩌다가 이제 저희 전 집주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뭐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작년 말인가에 아마존에 들어간 거예요. 올해 초인가에 어쨌든 레이오프가 되게 심한 시절인데 아마존에 입사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감축이고 감원이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뽑는 사람 0의 레이오프 이만큼이 아니라 뽑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있고 근데 이제 레이오프가 더 많을 뿐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종의 약간 물갈이 성격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뽑는 거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뽑는 거 자체를 없애는 거는 뭐 있긴 있겠죠. 뭐 진짜 뭐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하게 있고 그런 회사들은 뭐 안 뽑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뽑는 거는 줄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레이오프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. 이번에 나 아는 iOS 개발자 지인도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어쨌든 골라 가시더라고. 여러 오퍼 받고. 그래서 사실 이 상황에서 사실 가장 불안한 거는 그냥 외노자지. 왜냐면 외노자는 이제 뭐 취업 비자로 왔으면은 해고가 가장 무서운 게 이제 그 다음 잡을 못 구하면은 나라를 최악의 경우 떠나야 되니까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이제 바꿔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 가장 그렇죠. 여유도 없고 비자 서포트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약간 복지처럼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제 다 이렇게 좀 채용이 그러니까 구인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그냥 다 해주겠다. 비자 서포트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굳이 안 그래도 많으니까